그리고 목숨이라는 키워드를 뽑아봤습니다. 사실은 이제 의료 AI에 좀 기대하는 바가 특히나 의료 영역에서 이렇게 활용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많은 기대가 되고 있고요. 그러니까 이걸 거짓말할 확률은 없을까요? 충분히 있을 수 것. 있습니다. AI가 그렇게 정말 이게 매칭이 되고 맞다 하더라도 굉장히 치명적인 문제가 나중에 발생할 수 있다는 거죠. 이번 시간에는 시간의 흐름과 물리를 배운 최신 생성 기술, 생성형 AI에 대해 조금 더 솔직하고 아주 거침없이 털 건 털고 캘 건 캐는 네. 끝장 토크를 해보겠습니다. 누구나 한 번쯤 궁금해할 법한 것들을 키워드로 정리해봤는데요. 자, 보시죠. 네,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키워드부터 아주 상당히 오늘도 흥미롭게 네. 준비를 해봤는데 두 교수님을 모시고 좀 어려운 키워드를 좀 제가 여쭤볼까. 좋습니다. 교수님이 두 분이나 계셔가지고 아이고. 네. 한번 질문 드려볼게요. 네. 먼저 언어, 어플리케이션, 그리고 목숨이라는 키워드를 뽑아봤습니다. 저는 이제 할루시네이션, 미래, 그리고 준비력에 대한 키워드를 뽑아봤는데요. 한번 하나씩 가보시죠. 네, 먼저 언어부터 좀 여쭤볼게요. 이게 생성형 AI 하면서 저희 아나운서들 입장에서도 고민되는 부분. 한국어 학습 같은 경우에 인풋이 많이 없다고 하잖아요. 언어별로 차이가 좀 많이 나는지. 네, 맞습니다. 네, 차이가 많이 나는 게 사실이고요. 네, 그것은 인공지능 자체가 중요하다기보다는 인공지능이 학습하는 데이터가 더 중요하기 때문이고 그 데이터의 양 자체가 인터넷에 공개되어 있는 데이터의 양이 아무래도 영어, 한국어는 좀 어느 정도 있겠지만 예를 들어서 많이 공개가 돼 있지 않은 다른 나라 말 같은 경우에는 네, 그 부분에 대한 데이터를 많이 얻을 수가 없기 때문에 네,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성능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조금만 더 말씀을 좀 드리자면 인공지능이 학습되는 그 룰 자체가 데이터를 굉장히 많이 모아서 그 데이터의 특정 단어나 이런 부분들을 가려요. 그런 다음에 그 부분이 무슨 단어야? 라고 맞추는 식으로 학습이 되게 됩니다. 네, 기본적으로는 그런 면에서는 결과적으로는 그 데이터 하나하나를 어떻게 해서 주석을 처리하고 이게 지금 고양이에 대한 데이터예요? 아니에요? 이렇게 인간이 다 주석을 처리하는 것보다는 실제로 많은 데이터를 모아서 그 데이터에서 특정 부분을 가리고 학습하는 그런 어떤 방식들을 사용하기 때문에 데이터 양 자체가 되게 절대적으로 중요하거든요. 네. 그런 면에서 인터넷에 공개되어 있는 데이터가 아무래도 좀 적은 데이터일수록은 성능이 나오지 않을 수 있습니다. 뭐 언어의 난이도나 뭐 어떤 차별점 이거보다는 일단 데이터의 양이 되게 중요한 거겠죠. 네, 맞습니다. 예, 좋습니다. 그러면 이제 이 굉장히 많은 데이터를 학습시켜서 만들어낸 생성형 AI, 근데 활용할 때 할루시네이션이 일어납니다. 요거에 대해서 사실 굉장히 또 중요하지 않습니까? 또 의료용 AI 관련해서 또 굉장히 연구를 많이 하시니까 할루시네이션 어떻게 막습니까? 할루시네이션은 결과적으로 나오는 어떤 결과에 대해서 뭐 의료용이라고 했을 때에는 예를 들어서 어떤 의료 영상을 넣었을 때 이게 이상이 있냐 없냐 라고 이제 물어봤을 때 AI가 그거에 해당하는 이상이 있다 없다라고 답변을 할 때 그러면은 이게 어떤 부분 때문에 어떤 이유 때문에 네 지금 이런 결과가 나왔어 라는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또 해줄 수 있어야지 의사들에게 어떻게 보면은 납득이 될 수 있는 모델이 될 수 있는데요. 기존에는 사실 그런 어떤 해석이 가능한 부분들이 좀 불가능했던 부분들이 있고 네. 챗GPT 또한 사실상 같은 문제를 과거에 좀 가지고 있었죠. 예를 들어서 지금 어떤 챗GPT가 내보내는 답변이 실제로 이게 실제로 맞는 건지 안 맞는 건지 좀 모를 때가 있었는데 네, 그 부분을 굉장히 효과적으로 해결해 주는 것이 제가 그전 시간에 좀 말씀드렸지만 네. 결국에 그 이유를 제시하는 부분들에 좀 있습니다. 네, 결과적으로 답변을 제공해 주는 것 말고도 네. 네, 그것에 해당하는 이유까지 함께 제공을 해주는데 이제 비주얼 리즈닝이라고도 불리는 어떤 시각화에 해당하는 어떤 결과까지 함께 제공을 해줘서 어떤 제공해주고 있는 예를 들어서 의료 영상이라고 했을 때 그 의료 영상에 대해서 어떤 답변을 줬을 때 그게 어느 부분이 가장 문제가 되는지를 또 만약에 보여줄 수 있다면 네, 그런 어떤 문제점들을 효과적으로 해결해 줄 수 있다고 이해할 수 있는데요. 다음과 그림과 같이 보시게 된다면 네. 최근에 마이크로소프트가 이제 제공해주고 있는 것처럼 여러 가지 의료 영상들에 해당하는 부분에서 네, 어떠한 부분들이 실제로 AI가 보고 있는지에 대한 결과들을 이렇게 제공을 해줌으로 인해서 지금 이거에 해당하는 부분들에 대해서 실제로 AI가 답변을 하고 있다면 지금 이 부분을 제대로 보고 있는 게 맞구나 라고 하면서 네, 어떻게 보면은
사용자 입장에서 네. 실제로 챗GPT를 사용하는 사용자 의사나 네. 아니면은 일반인들이 보았을 때에도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보면 좀 더 납득을 할 수 있는 구조가 되겠고요. 여기서 제가 날카로운 질문 하나 드려보겠습니다. 챗 GPT나 생성형 AI가 이걸 거짓말할 확률은 없을까요? 이걸 충분히 속이는 있을 수 거죠. 있습니다. 네, 아직 그 부분까지는 근본적으로 해결할 때는 좀 갈 길이 좀 있는 건 상황이 있고요. 다만 기존에는 이런 어떤 시각화 결과조차 제공을 해주고 있지 않았기 때문에 이제 어떤 CT라고 하는 이제 폐 부분에 해당하는 이제 영상이 되겠는데 지금 폐에 어떤 부분이 문제가 있어요라고 했을 때 실제로 가장 왼쪽의 아랫부분에 해당하는 폐 부분이 이상이 있어요라고 했을 때 실제로 AI에 너 지금 거기를 지금 보고 있는 게 맞아? 네. 라고 했을 때 실제 그 부분을 보고 있는지 안 보고 있는지를 보게 됐을 때 만약에 그거에 대해서 일관성이 없다라고 한다면 네, 그 부분은 AI 결과가 적어도 틀렸을 수도 있겠다라고 할 수 있는 가능성이 더 높아지는 거죠. 하지만 100% 아직까지는 이 부분에 대해서 AI가 그렇게 정말 이게 매칭이 되고 맞다 하더라도 틀릴 수 있는 가능성이 존재할 수는 있지만 네. 기존에는 아예 이런 것조차 조치하지 않았기 때문에 네. 이런 부분에 대해서 많은 부분에서 환각 현상을 좀 막아주는? 막아주고 있겠다고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사실은 이제 의료 AI에 좀 기대하는 바가 어떻게 보면은 뭐 이렇다 저렇다 할 수 있지만 우리가 병원 가면은 특히 의료 영상을 해독할 때 뭐 오진이 사실 더 무섭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거는 사실은 좀 애매한데요. 맞습니다. 상급 병원에 가보시겠어요? 이게 오히려 낫거든요. 왜냐면 괜히 잘못 진단을 해버리면은 이건 이겁니다 해버리면 굉장히 치명적인 문제가 나중에 발생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럼 사실은 할루시네이션보다 무서운 게 이거에 대해서 이제 어떻게 보면은 그냥 모르면 모른다. 이거는 AI 입장에서 봤을 때 어떤 결론을 내기 어렵다라는 거를 말해주는 게 좋은데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요즘에 이제 학생들이 과제로 많이 사용하는 게 노트북 LM이라는 서비스를 많이 쓰고 있어요. 이게 내가 넣은 데이터를 기반으로만 결과를 내기 때문에 여기에 없는 질문이나 여기에 관련되지 않은 내용이 나오면은 그냥 그런 데이터 없습니다라고 나오잖아요. 이런 게 좀 중요하지 않을까요? 왜냐면 오진을 할 수 있으니까. 선로당이 사람 잡는다고. 진짜 차라리 위험할 오진보다 수 모르는 있으니까. 게 나을 수 있어요. 네, 그러한 부분들을 최근에 이제 많은 부분에서 좀 개선을 하고자 하는 노력들이 있었고 다음과 같이 이제 마이크로소프트에서 이제 나오게 되는 무려 아까 저희가 전 시간에 말했던 ASI 슈퍼 인텔리전스라고 이제 어떻게 보면은 클리니션보다도 조금 더 높은 성능을 낼 수 있는 가능성에 대한 부분들까지도 강력하게 주장을 하는 이제 연구 결과들을 마이크로소프트에서 주장을 하고 있는데 보시게 된다면 다음 그림과 같이 의사보다 약 4배 이상의 높은 통합 진단 성능을 낼 수 있었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근데 이거에 대한 핵심 결과를 보게 된다면 결국에는 하나의 종합적인 진단을 하기 위해서는 굉장히 다양한 전문가의 의사분들이 서로 커뮤니케이션을 해서 각자의 영역들에 대해서 의견을 제시하고 일치가 돼야 됩니다. 네. 근데 AI도 이제는 에이전트라 그래서 각각에 대한 전문가가 있는 거예요. 네. 뭐 외과, 내과, 네, 여러 가지 이제 분야마다에 대한 전문가들에 대한 AI가 서로 커뮤니케이션을 해서 그것이 일치되었을 때만 어셉을 하고 납득을 할 수 있는 어떤 진단 결과를 냈을 때 굉장히 높은 성능을 낼 수 있었다라고 하는 어떤 결과가 나왔고요. 이것은 마치 의사가 실제로 어떤 하나의 진단 결과를 낼 때 굉장히 다양한 어떤 그런 어떤 특징들을 보게 되는데 그 하나하나의 특징별로 AI가 그것들에 대해서 답변을 제공할 수 있는 이제 어떻게 보면 세부적인 어떤 AI를 만들어서 서로 간에 이제 의사소통을 하게 하면서 종합적인 진단을 하는 것과 비슷한 효과가 있어서 해석 가능한 부분들에 대해서 많은 부분을 개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네, 이게 100% 완벽한 의료 영상의 해석은 사람도 어렵습니다. 하지만 못하죠, 100%. 굉장히 많은 전문가분, 예를 들어 뭐 이런 것도 있죠. 여러 개의 병원을 가봐라. 그래야 정확하다. 그것처럼 AI도 여러 전문가, 여러 각 분야의 전문적인 정답지를 놓고 보니까 할루신을 줄 수 있겠다. 맞습니다. 좋은 접근입니다. 좋습니다. 교수님의 뭔가 철학이 많이 느껴지는 그런 시간인데 이 질문을 꼭 한번 드리고 싶었어요. 생성형 AI가 그럼 발전하고 발전해서 과연 사람의 목숨까지도 살릴 수 있을까요? 네, 그 가능성을 보이게 되는 많은 연구들이 존재합니다. 다음에 결과를 보시게 되면 네이처에 보도된 스탠포드의 연구 결과인데요. 네, 코로나 바이러스를 해결할 수 있는 신약을 AI가 자동으로 찾아주는 것이 가능했다라는 이제 결과를 제공을 해주고 있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런 어떤 신약을 찾기 위해서는
굉장히 거대한 회사에서도 굉장히 다양한 전문가들이 필요한데 그 각각의 전문가들을 AI 에이전트로 만들어서 서로가 협력할 수 있게 만들어서 네, 실제로 어떤 신약에 해당하는 물질까지 구조 기반으로 찾아서 해석 가능한 어떤 툴로서도 제공을 해주고 있어서 이 연구 결과에서 가장 어떻게 보면은 네, 전 세계적으로 좀 저명한 네이처에 해당하는 잡지에도 다음과 같이 실린 결과를 볼 수가 있고요. 마이크로소프트에 해당하는 여러 가지 에이전트를 이용해서 각각의 전문가들이 서로 상호소통을 해서 다음과 같이 의사 대비 더욱더 높은 성능을 얻었다라는 약간 이런 연구 결과도 있는 것처럼 앞으로의 사실상 인공지능이 굉장히 다양한 분야에서 이제 특히나 의료 영역에서 이렇게 활용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많은 기대가 되고 있고요. 그것은 사실상 의사보다 더 높은 성능을 내고 있다라는 측면보다는 네, 사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AI가 의사보다 더 잘할 수 있을 거다라는 부분은 조금 접근하는 것은 좀 어렵다고 생각을 하고요. 다만 조금 더 효과적인 부분은 하나의 진단을 할 때 있어서 다양한 의사가 필요합니다. 의사와 의사의 어떤 커뮤니케이션에 대한 부분들에 대해서 일치가 되지 않거나 그런 것들에 대한 시스템이 부재한 굉장히 다양한 나라들의 나라가 있을 수 있는데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여러 의사들이 함께 협력을 해서 어떻게 보면 진단을 할 수 있는 시스템을 어떻게 보면 간단한 AI가 한 번에 그 통합 진단을 할 수 있었다는 측면에서 네. 의사소통에 해당하는 여러 가지 제한 조건들을 효과적으로 해결할 수 있었다는 측면에서 조금 더 높은 장점이 있어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의료의 영역에 대해서 AI가 많은 부분에서 기여를 할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AI끼리 소통을 해서 지금 또 찾아냈다고 표현을 하신 게 저는 또 살짝 무섭기도 하거든요. 저희 방송이 나가는 동안 얼마나 세상이 빠르냐면 GPT에서도 에이전트 기능이 막 갑자기 또 시도되기 시작해서 제가 에이전트 AI가 갈 방향이죠 지금. 네, 우리 정말 방송이 진짜 필요했다라는 생각을 했는데 어플리케이션들이 이제 좀 용도도 달라지고 이 예전에 뭐 검색하는 기능, 블로그, 메신저 등등등 각각에 있었던 것들이 뭔가 요즘에 바뀌고 있는 것 같거든요. AI가 이런 것들을 막 직접 다루기 시작하고 앞으로 어떻게 어플리케이션이 변할 거라고 생각하세요? 네, 어플리케이션으로 검색, 메신저 그리고 여러 문서 도구들에 대해서 사실 생각해 볼 수 있는데요. 먼저 네, 검색으로 보았을 때는 가장 검색을 잘하는 전통적인 툴로는 이제 구글의 서치 검색 기능이 있었죠. 근데 이제 구글의 검색 기능은 기본적으로 어떤 문헌에 해당하는 어떤 단어나 어떤 텍스트 기반으로 이제 찾는 것에 조금 더 목적이 있었던 반면에 이제 AI는 결과적으로 앞으로는 어떤 이미지여도 그거를 대해서 다 인지할 수 있는 기능이 있어서 그런 어떻게 보면 모든 데이터들을 다 그걸 설명할 수 있는 그런 어떤 태그들을 다 달 수가 있게 되는 AI가 그런 어떤 기능들을 제공해 줄 수가 있습니다. 네, 그것까지 같이 연동이 된다면 결과적으로 앞으로는 어떤 검색하는 것이 이미지를 찾는 것이나 아니면 이미지를 넣었을 때 그거로부터 가장 매칭이 되는 가장 연관이 되는 어떤 다른 것들을 찾을 수 있는 그런 여러 가지 기능들로 검색이 많은 부분에서 고도화가 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예시를 들자면 어떤 우리가 논문을 찾고 싶은데 그 논문의 어떤 키워드는 기억이 안 나는데 어떤 그림은 있어. 네, 그래서 그 그림에 해당하는 그 도안만을 좀 적당하게 그렸을 때도 그 가장 적절한 논문을 AI가 검색 기반에서 찾아줄 수 있듯이 그러한 것들의 기능들이 많이 추가가 될 것이라고 좀 기대가 되고 있고요. 앞으로는 되게 다양한 데이터를 이제 그쵸. 검색할 수 있다는 게 AI가 가질 수 있는 되게 큰 장점인 것 같고요. 그리고 문서 도구를 만들 때도 어떻게 보면은 우리가 어떤 취지, 문장을 실제로 우리가 어떻게 보면은 문서 도구에서 하나하나 글자를 쓰는 것이 아니라 이거에 해당하는 주제만을 AI에게 줬을 때 그 부분에 해당하는 어떻게 보면은 초안 같은 것들을 네. 제공해 줄 수 있고 또 AI가 그 초안을 수정해가는 여러 가지 과정들이 있는데 그걸 또 인간이 개입해서 이 부분은 또 이렇게 바꿔줘. 그래서 같이 또 AI와 인간이 함께 또 서로 상호작용하면서 문장의 초안들을 같이 다듬어 갈 수 있는 과정들이 있어서 그런 여러 가지 아이디어와 어떻게 이런 것들을 문장을 만들어낼 것이냐에 대한 오더를 하거나 주문을 하는 건 되게 중요하겠지만 인간의 입장에서 하지만 그런 어떤 디테일한 부분들에 대해서 AI가 완성본을 제공해 주는 데서는 효과적인 편리함을 제공해 주지 않을까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맞아. 그러면은 이제 나중에 정말 미래의 생성형 AI 어떻게 될까 궁금합니다. 그리고 챗GPT는 오픈 AI를 이제라는 회사에 있는 빅데이터 센터에서부터 나오는 이제 AI 서버의 어떤 결과물들을 저희가 인터넷을 통해서 이제 받는 결과가 되겠는데요. 그렇죠. 이제 그런 어떤 AI 서버가 굉장히 작아지고 네, 그것이 각각의 어떻게 보면 인터넷이 되지 않는 환경에서도
이제 AI 머신이 돌아갈 수 있게 하는 어떤 그러한 어떤 모델들이 많이 나오지 않을까. 온 디바이스 예, AI. 온 디바이스에 대한 이제 엣지 AI나 이런 부분들이 만약에 잘 개발이 된다면 다음과 같이 보시게 된다면 구글 글래스와 같은 부분에서도 우리가 어떤 안경이나 이런 부분에서 챗GPT의 결과를 실시간으로 볼 수 있다면 뭐 예를 들자면 어떤 상대방과 외국인 상대방과 대화를 했을 때 그거에 어떤 영어 문장을 받았을 때 그거에 해당하는 한글 문장이 다음과 실시간으로 안경에 이렇게 나오게 된다면 아무래도 조금 더 수월하게 좀 영어를 잘 못하시는 분들에 대해서도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것처럼 여러 가지 이제 웨어러블에 해당하는 거나 아니면 그냥 경량화된 그런 어떤 AI 서버들이 많이 나올 것이라고 생각하고요. 의료 시장도 그렇고 그리고 신약 개발에 해당하는 바이오에 해당하는 다양한 산업들이 사실상 어떤 되게 고유한 어떤 회사의 데이터들이 사실상 어떤 빅데이터의 어떤 센터로 이제 함께 공유가 되는 것에 대해서 좀 많은 민감한 사항들이 있거든요. 그랬을 때 이런 어떤 AGI 같은 이런 AI 머신들이 실제로 보안의 어떤 사항들을 만족하면서 각각의 회사에 보급이 될 수 있다면 되게 많은 또 고유한 기술들이 개발이 될 수 있기 때문에 네, 그런 부분에서 되게 중요한 것은 결과적으로 AI가 되게 경량화되면서 많은 부분에서 개발이 될 수 있는 것들이 앞으로 중요한 것 같습니다. 에너지 차원에서도 굉장히 또 유리한 점이 많고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조금은 다른 얘기지만 AI를 많이 걱정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너무나도 좋은 성능을 내고 있기 때문에. 하지만 근데 기본적으로 굉장히 이제 큰 GPU와 큰 이제 리소스를 사용하고 있는데 그것이 이제 인간 수준에 해당하는 리소스로 많이 작아지게 되면 또 다시 성능이 좀 많이 낮아질 수가 있고 이제 그런 부분에서 또 인간과 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또 많은 인터랙션과 네. 또 하는 상호작용에 대한 많은 문제들을 또 풀어야 되는 것이 있고요. 작아지면 오히려 괜찮을 수 있다는, 안전할 수 있다는 말씀인가요? 네, 어떻게 보면은 해야 되는 일은 정말 많고, 네, 계속적으로 사실상 인공지능이 이렇게 작아지는 모델들로 갔을 때에 대한 여러 가지 또 그런 검증과 여러 가지 솔루션들을 또 해결해야 되는 또 인간의 역할들이 많이 있고, 네, 그런 부분에서 고유성을 가지고 있고, 오히려 그 고유성을 조금 더 잘 활용할 수 있는 보조적인 도구로서 AI가 이런 적극적으로 활용될 수 있을 거라고 좀 생각을 합니다. 좋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보면은 이렇게 사람의 목숨까지 살리는 AI가 등장을 하고 정말 다양하게 발전을 하고 있는데 인간은 어떤 것을 준비해야 될까요? 임상에서 더 나아가서 사실상 그 바이오에 해당하는 영역까지 좀 보고자 하는데요. 네, 그 가장 중요한 게 이제 제가 전 시간에도 말씀드렸지만 알파폴드라고 하는 노벨상을 받은 AI 기술을 좀 예시로 말씀드리자면 네. 기존에는 보지 못했던 생명과학과 치료와의 가장 중요한 부분이 결국에는 어떤 암을 유발하는 어떤 핵심 물질을 알아야 되는데 그 물질이 어떻게 생겼는지를 기존에는 알기가 굉장히 어려웠습니다. 네, 근데 그 부분을 AI가 다음과 같이 3차원에 해당하는 그 물질에 해당하는 단백질의 모습을 실제로 보여주고 있어요. 네, 이 보여주고 있고 이것에 가장 잘 결합하게 되는 치료 약물까지도 이제는 생성해 줄 수 있는 시대가 열렸습니다. 기존의 의사 입장에서도 어떻게 보면은 어떤 환자에 해당한 사실상 이런 어떤 근본적인 어떤 단백질과 같은 어떤 물질과 이 물질이 각자 원인이 되는 부분들에 대해서 이제 시각화가 됐기 때문에 네. 이것에 가장 치료를 위해서 잘 결합할 수 있는 물질과 치료에 대한 설계가 이제는 가능해졌거든요. 네, 이런 것들이 이제 AI가 없었을 때는 좀 불가능했지만 이러한 부분들을 실제로 가능하게 했다는 것은 단순히 이제 바이오에 대한 영역뿐만 아니라 의사나 어떤 일반인들도 다 이런 어떤 혜택을 볼 수 있었다는 것에 대해서 어떻게 보면은 눈에 보이지 않았던 바이오와 임상에 대한 부분들을 AI를 통해서 새롭게 볼 수 있게 되었다라는 게 가장 큰 장점인데요. 네. 그것에 가장 중요한 것은 또 수학이 있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젠슨 이제 엔비디아의 CEO였던 젠슨 왕이 내가 만약에 올해 대학을 막 졸업하고 다시 그때로 돌아간다면 네. 무엇을 할까라고 질문을 기자님한테 받았는데 나는 물산과학을 하겠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어요. 물산과학이요? 네, 물산과학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수리과학 그리고 화학 그리고 물리학과 같은 이제 기초학문들을 통합적으로 이야기하는 것이 되겠는데요. 네, 인공지능이 공부하는 것과 별개로 또 함께 다음과 같은 기초학문들을 함께 배우겠다라는 것을 의미하는데요. 결과적으로 인공지능이 지금까지 높은 성능을 낼 수 있었던 이 물산과학, 이 통계 물리에 해당하는 기법들이 굉장히 이론적으로 많이 기여를 했기 때문에 가능해졌고 그런 측면에서 인공지능은 기초학문과 응용학문 그리고 실생활에 그 가장 기초학문들이 잘 적용될 수 있게 하는 다리 역할을 해주는다는 측면에서 네. 기존의 기초학문들이 실세계와 실생활에 활용될 수 없었던 제한 조건들을 이제는 그 갭을 그 제한 조건을 없앴다는 측면에서 인공지능이 가장 큰 기여를 하고 있습니다. 이거 지금 말씀하신 걸 지금 부모님들이 보셔야 합니다. 사실 계속 나오고 있는 이야기인데
수학과 물리학이 AI 시대에 너무너무 중요하다. 정말 좋은 말씀이시고 어떤 과에 계시죠 지금? 네, 지금은 저는 첨단융합학부라고 네, 해서 바로 이겁니다. 융합을 해야 돼요. 융합. 단순히 AI만 할 게 아니라 AI를 위해서 우리가 수학, 물리학, 화학 다 알아야 된다. 왜냐면 예전에는 뭐 생물학, 생명공학, 물리학은 완전히 분리됐었어요. 그랬던 것 네, 같아요. 근데 지금은 생명공학, 생물학의 분야들도 물리나 화학으로 굉장히 많이 접근을 하고 있고 미시세계로 가면 양자역학이 다 쓰입니다. 맞네요. 예,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이해하려면 수학의 기반이 탄탄해야 되고. 이야, 좋습니다. 이런 것들을 잘 고려해서 어쩌면 저희가 AI의 다음 단계로 나아갈 수 있지 않을까. 네.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되네요. 교수님이 계셔가지고 한 단계 우리나라가 조금 더 빨리 갈 수 있지 않을까. 네, 기대를 해봅니다. 감사합니다. 네, 긴 시간 저희를 AI 토피아로 친절히 안내해 주신 김경수 지식텔러님, 마지막으로 지식텔러님께 AI란 어떤 존재일지 궁금합니다. 네, 제게 AI는 망원경과 같은 존재이고, 네, 결과적으로 망원경이 있었기 때문에 우주를 볼 수 있었던 것처럼, 네, AI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기초 학문을 실제로 현실 세계에도 활용될 수 있게 하는 그 다리 역할을, 창문 역할을 해준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그러한 부분에서 네, AI 자체를 또한 배우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주변에 해당하는 학문들을 또 함께 배우는 이 첨단 융합에 해당하는 여러 가지 학문들을 배우는 것이 또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와, 새로운 시야, 새로운 시선을 갖게 만드는 어떤 툴로서 AI가 매우 중요하다. 네, 오늘 이번 주 방송에는 교수님께서 저희의 망원경이 되어주신 것 같아요. 정말 최첨단의 그런 AI 지금 현장 이야기 들을 수 있어서 좋았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AI 지식 특강 AI 토피아 그 어느 때보다 알찬 시간이 되셨길 바라며 다음 주에도 진정한 AI 토피아를 향한 여정은 계속됩니다. 다음 주에 또 만나요.